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일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의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평가 탈출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뭔가 좀 종목군들도 바뀌는 것 같고요. 어제는 장중에 연중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2,700을 넘어 3,000, 조금 더 일찍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기대감도 있을 텐데, 김민준 전문가님,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렵사리 조금 확보를 해봤거든요. 네. 제목이 코리아 타임 포 업사이드 이즈 나오더라고요. 그 제목 자체가. 접근을 해봤더니 내용이 지엽적으로 상당히 많고요. 일목요연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나갈 텐데요. 첫 번째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국내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지칭을 해놨고, 선거 일자까지 딱 기입을 해놨더라고요. 6월 3일 이후에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였었습니다. 중심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밸류업 지수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 안에 아마 상법계 정도 조금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는 뉘앙스를 느꼈어요. 문맥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급으로 좀 저조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 26%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환율 효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찌됐건 지금 1,300원대지 않습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체감 지수가 떨어진 측면과 내 종목이 좀 더 됐던 거, 이건 다른 문제죠. 어제 2,700 좀 안착하려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물론 안착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다시 도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밝힌다고 뭐였냐? 이익 전망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조금 의외인데 이런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그 갸우뚱한 게 나쁘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 시끌벅적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미국 시장 스태그플레이션이네 어쩌네. 대한민국은 말할 거 없고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25년과 26년의 기업 이익들이 12%씩 각각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전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해보고, 단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트리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내용에 관해서 첫 번째 정치적 변수에 관한 해소,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좀 하는 반대예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실제로 정치권이 누가 들어서든 밸류업이나 기업 어떤 지배구조 개혁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져요. 이게 또 흐지부지 넘어가고 좀 밑으로 싹 숨어 들어가고요. 말도 안 나오고 이러면 효과 없다고 보여지고요. 말뿐인 트리거가 안 되도록 조금 정말로 정책 실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외국인들이 정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참고만 할 뿐이고요. 이 보고서보다는 행동, 정책의 실행과 환율과 금리 추이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환율과 금리 추이가 어찌됐건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시의 우호적인 상승 트리거를 만드는지는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오를 거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네,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요. 그 지수 타겟팅은 원래 조금씩 하는데요. 원래 원론적으로 나오면 기존의 S&P가 얼마까지 갈 거다, 네. 이런 내용만 지금 나와 있는 쪽이고 6,100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자료 접근하는데 네. 약간은 매끄럽지는 못하거든요. 보고서들이 워낙 고가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트위터라든지 X라든지 올라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올해 그 전망치를 생각보다는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이건 저의 생각과 비슷해서
증시가 윗다운으로 간 상황에서 네. 연준이 원하는 10%대의 관세가 관철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들어가면서 더더욱 미국 증시의 상방 움직임도 하나의 나올 수 있는 흐름이지 않느냐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고점 상단에 2만 포인트 정도 언저리 갔을 때 정말로 8월 1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10% 정도의 관세를 관철시켜 준다면 네. 그때 금리 인하를 만약에 연준이 진행한다면 더더욱 상방 움직임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저도 상당히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동감하는 바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 증시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 같이 좀 동의를 해주셨는데 김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우리 증시가 연초부터 이미 아웃퍼폼하고 있었고 올해 내내 아웃퍼폼할 거로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예상은 이제 저는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예상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뭐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시장이 더 낫다. 이미 종목군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장의 뭐 조선방산 종목을 뭐 저점에 잘 공략을 하셨다면 2배, 3배 오른 종목이 이미 나왔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런 종목이 올해는 뭐 개별주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미 압도적으로 우리 시장이 나은 상황이고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 미국은 이제 막 플러스로 전환된 정도의 시점이지만 우리는 연초 대비해서 꽤 올라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골드만삭스가 됐든 뭐 모건스탠리가 됐든 지금 이제 와서 뒤늦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대선과 관련돼서 어떻게든 결정이 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정이 나면 신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풀어야 되겠지만 뭐 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들도 풀 가능성이 있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견제 장치도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일단 상반기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 연방법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물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저 관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깎이지 않을까가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뭐 기껏 해봐야 10% 정도 부여하는 정도로 간다면 혹은 뭐 10% 관세를 부여하고 일정 부분의 쿼터를 받는 형태로 간다면 그런 변동성도 너무 많이 선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와 상관없이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요한 건 대선 이후에 혹은 하반기에는 종목군이 이동할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다. 근데 그런 증거들이 최근 들어선 여러 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조선방산 여전히 좋고 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방산 원자력 뭐 엔터 이쪽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이건 뭐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종목을 조금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호가가 뭐 굉장히 좋은데요. 이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 네.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또 반도체나 뭐 자동차 같은 절대적 평가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미국의 연방정부 그 내용은 좀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미국의 연방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이 상호관세 조치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뭐 체계가 있을 테니까요. 연방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라도 따라야 되는 것인지 뭐 이후에 후속 절차가 있겠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런 외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소 좀 추진력에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그럼 두 분 모두 다 우리 증시 위쪽으로 열려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골라주신 섹터 하나씩 들어보죠. 먼저 김민주 전문가님.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네, 저는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핫한 두 개의 섹터가 나란히 나오게 됐는데요. 특히나 김민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저희 개편하고 나서 첫날이 원전이었고 화수목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공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반도체 봐야 됩니다 하셨는데 어제 반도체 움직일 때 전문가님 얼굴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뭐 사실 오래됐습니다. 근데 예. 저의 주관적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뭐 반도체 뭐 특화돼 있는 쪽까지는 아닌데 그 AI 시대에 맞춰서 반도체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2023년은 뭐 제가 뭐 붙인 이름이지만 AI 개화기 시대다. 그때만 해도 2023년에 여러분들 반도체 추천하면 인기 정말 없었습니다. 핫한 2차 전지 안 하고 지금 반도체 같은 섹터를 갖고 왔느냐 뭐 등등 말이 많았어요. 뭐 워낙 그때 2차 전지가 좋았지만 그리고 2024년에는 제가 AI에 관해서는 그 개화기를 넘은 이제 성숙기, 성장기로 들어간다 하면서 시장의 AI가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늘 그 재평가 단계에서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뭐 2차 전지도 그랬고 조금 과거로 돌아가보면 뭐 메타버스도 그랬고요. 5G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런데 살아남았죠. AI 반도체가 워낙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는 쪽이지 이익 성장률이 떨어진 적 자체가 없었어요. 계속 올라가는 쪽이니까요. 매출액과 더불어서. 그리고 25년이 왔는데 25년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반도체의 경기 민감주의 사이클이 깨지는 원년의 해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은 사이클을 탑니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제가 25년에 공략하는 포인트는 레거시 쪽보다는 HBM이라든지 AI 그리고 주문용 반도체에 힘을 좀 싣고 있어요. 왜냐? 레거시가 작년부터 사실은 좋아진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게 올라온 것이고 올해 조금 뭐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거기도 좀 괜찮아지겠죠. 근데 길게 보는 쪽은 아니고 올해 그냥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 쪽이고 제가 공략하는 반도체는 지금 역시나 그래도 엔비디아의 독과점 구조가 깨지더라도 국내에 있는 HBM의 절대적인 점유율. 삼성전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합쳤을 때 글로벌 시장 1위라는 건 변함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전반기 때 우리나라가 좀 특화되어 있었다. 무엇으로? 조선방산으로. 거기에서 넘어오는 수급의 전환점이 조금 제가 빨랐습니다. 뭐 1월, 2월, 3월부터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바라실 거면 조선방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그 주장이나 이런 저의 고집을 좀 꺾지 않겠습니다. 올해 내내 성장주 중심 반도체. 그리고 요즘에 2차 전지도 인기가 없어요, 사실. 근데 2차 전지의 신규를 진입을 계속적으로 타진하고 있고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 비중이 좀 더 큽니다. 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들이 좀 올라가다가 2차 전지가 이따 이사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후 들어서 좀 올라오니까 빠졌거든요. 뭐 시속 게임을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하고 있던데 오늘 뭐 키 맞추기 정도가 간다면 마지막 또 탑승 기회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AI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석의 여지로 몰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저는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나쁘게 해석의 여지로 몰아간다면 그러면 엔비디아만큼 이익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와봐라. 없죠. 없죠. 네, 대한민국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노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실적을 본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처럼 좀 조심해보자. 이런 건 동의를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무한정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안 좋은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가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신뢰도를 또 한번 확인했고 AI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 구간 지속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의 전환점에서 반도체 파트들이 저는 역시 좀 SK하이닉스 향들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로 그냥 딱 좁혀놓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향을 좀 주목해야 된다. 전일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엔비디아와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가 어제 뭐 3% 넘게 올라가니까 밑에 후발 종목들이 뭐 DI 이런 종목들 어제 10%씩 막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야 되고 오늘 조금 힌트를 딥하게 드리면 전일 전공정 파트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좀 의외셨을 거예요. 네. 야 반도체 가는데 이게 좀 신의 동진 세미캠
뭐 코미코 이런 종목도 좀 쉬는데 HBM도 좀 쉬었거든요 어제 상대적으로. 오늘은 그 키 맞추기 과정에서 HBM,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있기 때문에 HBM 내지는 패키징 전일 상대적 강도가 약했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포인트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재조명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안에 공이 전공 정도 들어간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두루두루 좀 봐주셨는데 반도체 그래서 뭐 HBM 쪽, 패키징 쪽 전일 강도가 약했던 종목군들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의 낙수 효과도 함께 좀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움직임, 반도체의 꿈틀거림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가닥이 좀 확실히 잡혔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의 어떤 공략 포인트는 이런 말씀이 참 그렇지만 저는 조선방산 공략 예정이 없다. 지금의 위치 단에서는 말씀을 좀 드려놔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평가를 받겠지만 저는 지금의 저의 판단은 올해 한 해 내내 반도체의 공략 포인트를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5월, 4월부터 했습니다. 조금 뭐 선행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저와의 생각이 같다면 지속적으로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에 신규 접근은 타진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 뭐 10배고까지는 모르겠고요. 네네. 뭐 2배, 3배 정도의 종목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좀 어제부터 핫해지니까 질문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조선 방산 원전의 자리를 이제 교체할 수 있다. 이들 종목군들이 더 앞선 말씀드린 그 섹터보다 더 강해질 거다. 여기에도 동의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게 뭐 이제 손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지금 조선방산이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속도를 말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에서 여기를 가시는 게 맞는데 이게 조선방산이 이렇게 좀 내려오면 밑에 꿈틀거렸던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속 게임의 연출 과정인데 저는 뭐 눈치 보기가 심해서 그런데 조선방산 쪽에서 한번 좀 밑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확 좀 치면 장중에 뭐 6, 7%씩 금방 투심이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오늘 시발점이 오늘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미국의 본장과 내일까지 네. 이어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주도주가 바뀔 것인가. 네. 그리고 김 여사님도 2차 전지를 가져오셨어요. 2차 전지 오늘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네. 뭐, 저는 한 3월부터인가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소재보다는 셀 쪽을 사자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이제 삼성 SDI 유상증자로 완전히 이제 쓰레기를 뿌리는 바람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2차 전지는 주가 많이 빠진 거 외에 뭐가 있을까?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가 갑자기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2차 전지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 쪽에서 미국과 유럽이 성장하고 있지만 유럽은 지금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는 중이고 배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전기차 성장률은 성장하고는 있는데 우리와 다르게 성장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중국처럼의 성장은 아니란 말이죠. 중국은 여전히 1분기에도 전기차가 40% 성장했습니다. 만들어내는 신차도 3천만 대, 미국의 2배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가동률이 50%를 간 넘기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여기에서 중국 배터리에게 계속 영역을 뺏기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나마 믿을 만한 시장인데 미국의 GM이 우리도 이제 LFP로 하겠다. 왜냐하면 NCM으로 하니까 차 가격이 너무 비싸서 LFP로 바꿔야 차 가격을 한 20, 30%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막 LFP가 하반기에 생산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LFP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LG엔솔이나 삼성 SDI 정도 여기다 또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정도가 그나마 약간의 뭐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는 공급도 못하고 중국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거기서 또 점유율로 따지면 더 줄어드는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과연 23년만큼의 뚜렷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반등을 하겠지만 욕심을 낮춰라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고요.
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배터리를 포함해서 여기에 또 이제 재를 뿌리고 있는 게 중국 업체들이죠. BYD가 30%의 가격 인하를 지금 외치고 나섰고 지커가 뒤를 잇고 있죠. 지리자동차가. 그러면 나름 가격에 대해서 좀 가격 빼고는 메리트가 없었던 중국차가 가격을 더 낮춘다? 뭐 물론 영원히 낮추는 거 아닙니다. 재고 소진하겠다라고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중국차가 못 들어가니까 미국 쪽에서의 우리의 장악력은 더 넓어질 수 있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 외 여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더 싼 가격으로 밀어내는 중국차를 과연 사람들이 안 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전기차 쪽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종목을 최대한 압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낮추는 것이 맞다. 그러면 저의 결론은 뭐냐? 일단 LG엔솔이나 삼성 SDI처럼 미국에서 LFP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 정도로 관심을 좀 제한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어저께 나타났던 반등, 탄력적인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느냐.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우리가 이 제한적인 시각 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에서 우리가 LFP를 만들면 테슬라가 전부 LFP 배터리도 우리 걸 쓸 거라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상하이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만드는 걸 우리 LFP를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들 종목에 대해서 반등을 생각해 보지만 머리에다가 우리가 차갑게 얼음 주머니를 얹고 생각해 보면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이차전지 갑니다, 됩니다, 사세요가 아닙니다. 이차전지 어제 좀 꿈틀대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냉정하게 보자면은 연속성은 좀 약할 수 있고 종목이 우르르 예전에 이 급등했던 시절처럼 다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 선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큰 원대한 포부, 큰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경계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섹터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분이 오늘 골라오신 종목, 김민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네, 오늘 삼성전기 준비했습니다. 굵직한 이 대형 IT 종목 두 종목이 나란히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시간이 네. 들어갈 틈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2차 전지에 관해서 하나만 좀 더불어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2차 싶네요. 전지 좋습니다. 어제 그 올라왔던 게 여러분들 LG엔솔하고 삼성 SDI 트리거였거든요. LG엔솔에서 LFP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SDI가 반등이 좋았는데 SDI 쪽이 지금 전고체 트리거 모멘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쪽으로 어제 보게 되면 종목이 올라온 게 거의 LFP하고 전고체 파트였어요. LG엔솔에서 쏘아올린 LFP는 사실상 어제 LNF까지 좀 전이되는 모습이었고 LNF가 지금 LFP 양극재 공장 거의 다 완료가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결국은 양극재 쪽의 기존에 말고 LFP랑 전고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그나마 기술적 반등에 좀 낫다. 어제 뭐 LNF, 탑머트리얼, 그리고 이수스페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종목 쪽으로 뭐 LFP에 특화되는 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고요. SK 하이닉스 좀 오늘 준비한 거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준비한 게 뭐냐면 사실 후발 종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우리 PD님 압박을 받았다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SK 하이닉스에 지금 변곡 돌파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스몰캡 종목을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주가가 좀 우상향돼 있는 쪽의 흐름인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3월 26일 날 관세 두들겨 맞고 내려갔거든요. SK 하이닉스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5월 15일에 모든 그 차트 한번 보시죠. 이렇게 줄이 5월 15일에 좀 내려갔었어요, 밑으로. 근데 SK 하이닉스만 위로 갔어요. 이건 굉장히 좀 도드라진 쪽이죠, 사실상. 관세 때 두들겨 맞은 여러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처럼 V자 반등을 한 종목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 아침에 주목할 SK 주주분들이라면, 하이닉스 주주분들이라면 21만 원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핵심일 것 같거든요. 어제 조금 위에서 막혔습니다, 여러분. 어제 고가가 아이러니하게 20만 9,500원이었습니다. 오늘 500원만 더 돌파하면 되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로 제가 돌려보니까 역시나 지난번 저항과 공이 동일해요. 강하게 22만 원을 때려줘야지만 위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못다 했던 3월과 그리고 우리가 2월에 못다 했던 SK하이닉스의 돌파 여부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뭐 여러분들 TSMC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삼각동맹 체제, 뭐 삼각편대 이 흐름 봐야 될 것 같고 실적과 밸류에 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이미 확인된 기업이고 말하면 SK하이닉스가 가장 우위에 있죠. 뭐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까? 매출액이 떨어집니까? 지금 SK하이닉스와 동급인 종목들을 조선방산에 찾기조차가 어렵습니다. 매출액 비교도 안 되고요. 영업이익률 비교도 안 되고요. 영업이익조차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밸류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강하게 바이앤홀드를 해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단지 이제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고려를 해요? 삼성전자가 추격 모멘텀을 많이 갖고 주가 번등의 요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조금은 나눠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적을 잘 봐야죠. SK하이닉스는 잘하고 있으니까 상대편, 경쟁 상대가 얼마만큼 주가가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뉴스플로우가 나오는지는 수급에 나눠 먹기 때문에 조금은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정리를 해드리고 같이 잘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기에는 고객 예탁금이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네, 저는 60조 가까이는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자금이 넉넉하면 조선방산도 같이 갈 수 있죠. 근데 뭐 그러기에는 아직 예탁금 수준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쪽이 내려오면 한쪽이 올라오는 시속겜이 연출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은 공이 갭상승해서 21만 원을 넘어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종가 마감이 어디서 되는지 꼭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관심주 SK하이닉스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잘 간 게 아니라 LG노텍이나 삼성전기 이런 대형 IT주들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이사님은 또 삼성전기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중국의 지금 전기차 시장이 재고 할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이 전장용 MLCC를 어디에 공급하고 있냐면 BYD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전기차의 문제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인데 이번에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거 할인을 해서 이게 뭐 중국이든 뭐 동남아든 어쨌든 소화가 되면 그러면 다시 그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MLCC를 여기에 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숫자에 전기차에는 MLCC가 거의 10배가 들어가는데 BYD 전기차가 대거 다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신모델 교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YD가 지금 전기차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재고가 쌓여 있기도 하지만 신모델 아니면 그 라인 교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에서 약간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는데 재고가 쌓여있으니까 페이스리프트 된 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해서 재고차 떨어내고 신모델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더 크고 비싸고 IC,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10배 들어가는 전기차의 가동률이 중국에서 올라간다? 수혜는 삼성전기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폰 부품주라면 여전히 관심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중국의 전기차가 말씀드렸던 대로 1분기에도 40% 폭증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기는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 PC 부품주가 아니라 전기차 부품주, 전장용 부품주라고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어떤 모멘텀 보실까 궁금했는데 이제 휴대폰 부품 그리고 단순히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MLCC가 아니라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 이쪽으로 모멘텀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과연 토마토 AI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보시죠. 네, 토마토 AI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네요. 7대 3입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단기, 중기 모두 유리하다. 상당한 편애가 느껴지는데 삼성전기는 회복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